파킨슨병이 맞는지 아닌지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약을 먹어서 혈중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 뇌세포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히 그리고 널리 상용화된 수술은 바로 입니다. 분명히 훌륭한 치료법이긴 하지만 파킨슨병이 알려지게 된 거는 한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파킨슨병을 되돌리거나 없앨 수 있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 중인 대부분의 치료법들은 파킨슨병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파킨슨병의 진행을 조금 늦추어주는 정도의 약물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그 어떤 치료법도 파킨슨병을 완치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현재 의료 시스템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비교적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하지만 아직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포함한 첨단 재생치료법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이 의심이 되면 어떤 전문가에서 어떤 진료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신경과에서 진료를 봐야 합니다. 간혹 이 신경과와 신경외과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신경계의 두 축인 이 중추와 말초 신경계의 다양한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 진단에 맞는 약물 치료를 주로 하는 과가 신경과입니다. 즉 진단 후 약물 치료를 하는 과가 신경과이고요. 반면에 신경외과는 이 신경계 질환 중에서 약물 치료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또는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적인 치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에 주로 수술을 하는 과가 신경외과입니다. 즉 신경계 질환의 약물 치료는 신경과에서, 수술적 치료는 신경외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경우에 1차적인 치료는 신경과 진료를 통해서 파킨슨병인지 감별을 하고 파킨슨병이 맞는지 아닌지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별 후에 본인에게 맞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이 병의 경과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거나 또는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일부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 신경외과에서 뇌 심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 원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에서 도파민 분비 세포의 소실로 인해서 이 신경 세포들 사이에 신경 전달 과정에 도파민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 치료의 핵심은 신경 세포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어서 혈중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 뇌세포로 도파민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파민 자체가 뇌혈관 장벽이라는 이 뇌혈관과 뇌세포 사이에 특수한 장벽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도파민의 전구 물질인 이 레보도파라는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레보도파가 가장 널리 상용화되어 있는 파킨슨병 치료 약물입니다. 그리고 레보도파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는 이 혈액 중에서 레보도파를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이나 중추에서 도파민의 이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환자의 증상이나 약물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조절을 하는 것이 파킨슨병의 1차적인 치료법입니다.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의 목표는 일상생활을 비교적 무리가 없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파킨슨병 초기에는 최소 용량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증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빨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서 양복을 맞추듯이 재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 방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 중에서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약물도 꽤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이 파킨슨병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인 이 마도파나 미라펙스 등의 일부 오리지널 약물의 국내 시장 공급이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카피약의 사용이 허가가 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수익 구조 문제나 건강보험 수가 등의 정책적인 이슈나 보험 재정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약들의 공급 중단으로 국내 파킨슨병 환자분들 중에서 카피 제품의 약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파킨슨병 약물 복용 시 주의할 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 치료 약물은 대부분 다른 약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함께 잘 복용하는 약물 중에서 앞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일부 정신과 약물이나 고혈압약, 위장약은 파킨슨병 약물의 치료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파킨슨 약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약물을 처방해 주시는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보도파는 이 위에서는 흡수가 되지 않고 소장벽에 위치한 아미노산 운반체와 결합을 해서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약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느려지거나 소장의 아미노산 운반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레보도파의 흡수가 줄어들게 돼서 뇌에 직접 작용하는 레보도파의 양도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레보도파는 식사 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이 식단에 지방질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배출 시간을 줄여줘서 약물의 흡수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킨슨병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보도파는 초기에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 6년 정도 복용을 하다 보면 약 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먹은 약과 그 다음 먹은 약 사이 시간에 약 기운이 떨어져서 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운동 동요라고 합니다. 이 운동 동요 증상과 함께 약 기운이 또 너무 과도하게 오르거나 과도하게 빠지는 과정에 몸의 일부나 전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이렇게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 이상 운동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후기 합병증은 이 레보도파를 복용한 지 한 5년에서 7년 정도 경과하면 약 50% 이상의 환자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보다는 뇌 심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파킨슨병의 수술 치료 방법으로는 이 뇌 심부 자극술 외에도 이 감마 나이프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뇌 병소를 파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면 대학병원에서 직접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수술 중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널리 상용화된 수술은 바로 뇌 심부 자극술입니다. 이 뇌심부 자극술의 경우에는 1997년도에 FDA에서 트레머라는 떨림의 치료법으로 승인이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2005년도부터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으면서 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수술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경외과 전공의를 하던 시절에 이 수술이 처음 도입이 되면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훌륭한 치료법이긴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파킨슨병이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약물 치료에 한계가 있는, 그리고 모든 파킨슨 증상도 아닌 일부 운동 증상에 국한해서 효과가 있다는 좀 제한적인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복용하던 약을 줄이다가 몇 년이 지나면서 다시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점점 진행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수술이 완치의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파킨슨병의 수술적 치료가 운동 동요나 이상 운동증, 떨림 등의 운동과 관련된 합병증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수술을 고려할 경우에는 신경과와 신경외과의 협진을 통해서 이 수술의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효과가 있을 뿐에 한해서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파킨슨병과 감별이 애매모호한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서, 증후군에 대해서는 앞서 간단히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애매한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간혹이긴 하지만 환자분들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의사에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런 요구에 못 이겨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보도파라는 약물의 반응이 떨어지는 파킨슨 증후군에서는 불행히도 이 수술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정확한 진단 및 판단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파킨슨병 환자 중에서도 레보도파 약물의 반응이 떨어지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이 발음이나 삼킴 장애, 자율신경계 증상 등에는 수술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다는 것도 꼭 수술을 하시기 전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킨슨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의 경과를 보면서 단계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임상 경험이 있는, 가능하다면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술의 경우에도 장점과 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수술 경험이 있는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파킨슨병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환자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면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거도 부족하고 안전성이나 치료 효과 면에서 입증이 부족한 다양한 치료법들이 대학병원 이외의 여러 병의원이나 심지어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치료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줄기세포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이나 현재 줄기세포의 발전 단계 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